지금 우리가 만약에 10명 미만이라면 우리는 저 맨 밑에 있는 포밍 단계인데 저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사람도 들어오고 비즈니스도 커져가는 것 같고 그로스로 보면 막 100% 성장하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 가진 게 워낙 적었으니까 100% 성장해봐야 뭐 그렇죠. 근데 저 때 막 성장할 때는 모든 이슈가 다 묻혀요. 사람들이 갈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내일도 막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 같은 게 없어요. 난 훌륭한 리더인 것 같아. 그거 뭐 한두 달 못 가죠. 그러다가 그게 30명, 20명, 30명만 돼도 스토밍에 들어가요. 막 맨날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저 때 숨겨져 있던 모든 갈등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 여기 나와 있죠? 리더십 권위, 규정 이런 거를 챌린지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저 때 내가 갖고 있는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여기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많이 망하죠. 근데 뒤에서 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저 때 예를 들어서 이때 30명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횡과 종으로 구조들이 막 축축축 들어와요. 레이어도 그전에는 C레벨, CEO와 CTO, 뭐 CFO 정도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막 본부장도 생기고 팀장도 생기고 이렇게 레이어가 막 생기게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죠. 두 단계를 거쳐야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심지어 많은 CEO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는 요즘 애들을 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50명이어서. 말이 됩니까? 50명이면 다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소통과 얼라이먼트가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CEO, C레벨들이 막 딱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CFO, 뭐 CTO, CPO, 뭐 다 들어오죠. COO까지.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내 왕국이 생겨요. 나만의 사일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슬슬 회사를 말아먹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고 이것도 있지만 회사가 나가는 목표가 KPI가 명확하게 서지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의 당면 과제는 그 KPI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KPI 맞추려면 리소스가 필요하죠. 그럼 리소스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왜 다 망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때 CEO와 CFO와 HR이 잘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갈 전략 방향에 이 리소스가 필요한 게 맞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리소스를 리크루팅과 현업에 있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잘 데려오면 문제는 없죠. 근데 빨리 성장한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작고 스타트업이니까 바쁘니까 우리는 나중에 고쳐도 될 것 같죠. 한 40명, 50명, 100명, 200명 돼서 제대로 된 CHR 오면 그때 한번 고쳐. 근데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죠, 문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그 패널 토의 때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CEO나 HR 담당자라고 하면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은 물론 당연히 HR로서 기본적인 거 노동법에 대한 거, 채용에 대한 거, 온보딩에 대한 거, 평가, 보상 기본적인 건 다 꿰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로 내가 차별화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차별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중소기업이든 아마 그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내가 CEO를 만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스타트업에 들어오시는 인사 담당자라면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90% 이상은 현실적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스킬은 CEO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CEO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CEO는 지금 밤마다 잠 못 자고 월급 걱정하고 25일 막아야 되니까 자금 막아야 되는 걱정하고 파트너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이거 걱정하고 있고 이 사람 머릿속에 전략이 돌아가고 있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 못하고 우리 페이롤은 이렇고요. 뭐 베니핏은 이렇고요.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10명짜리 회사면 거기에 맞는 거에 만족할 게 아니라 30명에 뭘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그다음에 50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 그 조직적인 고민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조직도에 대한 고민. 물론 조직도는 인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그 철저하게 CEO 영역이고 C레벨들의 영역이지만 내가 그 대화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대화에 끼일 수 있는 HR하고 끼일 수 없는 HR이 나눠져요. 근데 그 대화에 낄 수 없는 역량이거나 아니면 끼고 싶지 않거나 하면 스타트업에 오면 안 되죠. 업무 스코프도 작은데 전략적이지도 못하다는 얘기는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쓰면 기본이 당연히 내가 성장을 해야죠. 회사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양쪽의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돼요. 제가 책 한 권을 만약에 그 추천을 드린다면 아직 한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쇼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Competing on the Edge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엣지에서 줄타기를 어떻게 잘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쇼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구글의 가장 아주 초기였을 때 조직 구조와 철학과 원칙을 세팅한 사람이에요. 인사헤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래서 지금 원래 2명이 창업한 게 20만 명이 지금 될 정도 10만 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력적이고 플렉스블한 조직, 창의적인 혁신 조직으로 남아있는 근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까 정우님도 얘기했었지만 작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클 걸 대비해서 코어를 다지는 작업은 계속해야 돼요. 크면서도 계속 중심은 잡아가는, 그게 뭐냐면 경영자로서 또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철학이에요. 인사는 모든 게 다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채용은 왜 이렇게 하는지, 보상은 왜 이렇게 하는지, 평가는 왜 저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지, 왜 우리는 레이팅을 안 하고 그냥 피드백만 주면 되는 건지, 그거를 알고 해야지. 그 의미가 뭐고 어떤 메시지가 가는지를 모르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되돌리기 힘든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런 논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보기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CEO나 그 파운더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태핑하고 들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현업과 연결시켜주고 조직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잘하면 그 역할이 HR의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핵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는 HR, 인사 담당자 이거의 영역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하나의 인사 담당자지만 하나의 경영진의 일부로서 해야 되는 아주 전략적인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스타트업이지만 구조적인 측면,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 간의 다이내믹들 왜 중요하느냐? 10,000명끼리에서 다이내믹은 복잡하긴 하지만 임팩트가 작죠. 근데 10명 안에서의 임팩트는 엄청나게 크죠. 제가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얼굴을 맞닿아야 되는, 그렇죠? 의자만 돌리면 걔가 보이잖아요. 매일매일 죽겠는 거죠.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옆에 있는 매니저나 동료가 싫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직의 큰 그림을 보시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되지만 큰 그림을 계속 보는 시야는 계속 견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계속 가장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가장 우려가 되고 좀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부로 플랫 조직, 플랫한 수평적인 조직 이런 말씀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제가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실 건 아니겠지만 수평이란 말 그대로 보면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하이어러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이어러키가 없다는 얘기는 하이어러키를 만들지 마셔야죠. 하이어러키 있잖아요. C레벨도 다 만들어 놓고 내 방도 있고 큰 회사 얘기지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주기 위해서 직급과 상관없이 역할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은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 그다음에 내가 옛날 대기업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거, 부장님 얘기할 때 내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 이거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답은 다른 데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정말 중요한 직급 같은 거 없애면 나중에 100명, 200명 회사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잖아요. 씨줄과 날줄이 섞여 있는 건데 직급을 없애는 건 이걸 통째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돌아갈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조직도와 조직 운영은 전통적인 방식인데 전통적인 조직에서 한 축을 빼버린 거에 되는 거예요. 이거의 엄청난 의미를 이해 못하고 이 방법을 취하는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 물론 정말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간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제포스가 뭐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작년에 제가 올해 6월 달에도 재작년에도 갔다 왔었는데 많이 변형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성과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HR은 여러 가지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조직 디자인이 가장 먼저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는 HR이 혼자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HR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되는 부분은 workforce planning,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작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올해 우리가 100명이었는데 내년 몇 명이 돼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현업 담당자들 CEO 얘기를 듣고 그걸 취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큰 고민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전체 조직 구조에 잘 맞는지, 우리 너무 시니어들만 막 드글드글한 건 아닌 건지. 근데 밑에 있는 당장 써먹어야 돼서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밑에 아무도 없고 실무자들은 아무도 없고 신입사원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10년차 엔지니어가 리팩토링을 맨날 하면서 연봉 1억 받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인력들이 비싼 고인건비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나중에 2년, 3년 후에 엄청난 임팩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에서 이 스펙트럼 안에서 보면 스타트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 50명 이상 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있는 뭐 온보딩과 디벨롭먼트라든가 성과 평가에 대한 디테일, 그다음에 보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는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워크포스 플래닝을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리크루팅을 아주 이펙티브하게 샤프하게 그 필요한 사람들 소싱해 오고 그다음에 변화 관리하고 엑시팅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스타트업을 하시는 HR을 하시는 제일 어려움을 크게 겪을 게 뭐가 되냐면 창업자 중에 같이 동업자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인이 되는 창업자 옆에서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역량이 떨어졌을 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역량보다 높은 일을 기대가 되거나 그걸 내가 못한다고 판단되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그분들은 과거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는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그게 미래에도 그럴이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 고민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바이바이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엑시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더 기여할 수 있는 롤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도 CEO랑 같이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의 인사 이슈가 됩니다. 나머지 코어 플러스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고민할 것들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공통적인 회사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것들로 축약이 되는 거죠. 제가 실제 경험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부터 뭐 구글과 카카오를 거치면서 잘한 회사들의 특징을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거에 가장 뭐 책에 다 나오는 얘기죠. 어디나 펼치면 나오는 얘기인데 미션과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주로 만나는 게 CEO들이고 제가 CEO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미션과 비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일단 없으면 안 만나주고요.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러신가요?
IR 할 때 엑셀러레이터가 템플릿 준 거 거기다가 채워간 거예요. 투자 받으려고. 그러려면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거 다른 경쟁자 거 다 베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 가슴이 안 뛰는데 직원들 가슴이 어떻게 뛰겠어요? 레벨 3가 아까 했던 호라이즌 3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은 저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컬처와 밸류. 저건 뭐냐면 저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거를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풀려요. 저건 뭐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로 인정이 될 거냐? 평가 잘 받을 거냐? 보상 잘 받을 거냐? 내보낼 거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너무 미사오구를 막 벽에다 받을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됩니다.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10명인데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코어 밸류로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포스 매니지먼트 정말 잘해야 되고요. 꼼꼼하게. 이걸 과학적으로 무슨 삼성전자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각각의 C레벨들이 이번에 5명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설명이 되게 체크만 하셔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레벨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전체 구조에 잘 맞는지를 확인만 하셔도 훨씬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을 뭘로 가져갈 거냐. 당장은 우리가 한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느슨하게 하지만 개개인들이 피드백을 잘 맞도록 일단은 해놓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우리 성과평가 제도를 제대로 할 때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런 우리만의 프로세스와 필로소피가 철학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명만 돼도 핵심 인재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 그 사람 잃지 않도록 하시는 거. 그 사람들은 CEO가 집중 마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아까 패널 토의 때도 나왔지만 저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그 다음에 오너십. 직원들 오너십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건 뭐 나중에 정욱님이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1, 2분만 더 쓰면 제 전공 분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끄집어내고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 결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이벤트나 커멘트와 부정적인 이벤트 커멘트를 비율로 봤을 때 2.9대 1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성과가 잘 나고 오랫동안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더라. 근데 그 비율 미만으로 가는 조직은 망하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깨지거나 이혼하거나. 이게 실제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HR 담당자가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낼 거냐. 긍정 포인트. 그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율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낮추면 긍정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폭발해요. 부정적인 게 눌렸을 때 나중에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건 잘 나오도록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긍정을 넓혀서 우리의 부정을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 긍정적인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타운홀 할 때,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 그다음에 작은 거지만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등 두드려줄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스팟 보너스라든가 피어 보너스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보상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일단 본인이 번아웃 되시면 안 돼요. 일단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세상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고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먼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에너지 레벨이 무너져서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돼요. 그러다가 나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거를 부정적인 권력으로 쓰는 모습까지 많이 봐요.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4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남 도와주지 말고 나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스피리추얼 에너지, 멘탈 에너지, 이모션 에너지, 피지컬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멘탈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건 뭐냐? 잠이에요.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일단 CEO들이 대부분 못 잘 거예요. 100%. 잘 자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심리 상담사를 만나게 하던 저처럼 최면을 하던 저는 자가 최면을 해요.
자가催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무조건 저는 잘 자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이모셔널 이건 뭐 우리가 뭐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면 상담 같은 걸 받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CEO 같은 경우에 체력 관리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PT 받으시고 이 체력이 바탕이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근데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다 투자하시면 나머지 것들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CEO도 마찬가지고 꼭 챙겨주셔야 돼요. 저거는 회사 돈을 들여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벤져다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요. 나부터 사시면 다 잘 풀립니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